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세무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권인욱 대표 세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이 유예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상당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2년이 유예되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이 며칠 뒤인 2023년부터 이 크립토 관련된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이 권인욱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재 이제 가상자산 과세 뭐 지금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내년에 개인에 대한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만 부과되지 않을 뿐이지 현재로서는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과세가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법인에 대한 모든 행위는 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법인세로 되는 거죠? 네, 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는 뭐 명시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뭐 명의로서 가상자산을 투자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 회계와 세무신고를 다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고요. 현행은요. 네. 두 번째로는 개인에 대해서 뭐 가상자산이 양도나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가 붙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증여세나 상속세도 포괄주의로서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증여고 죽어가지고 그 원인으로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상속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그 증여나 상속 당시 전후 1개월 평균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좀 가상자산 시가가 저가기 때문에 요즘 좀 가상자산 증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뭐 개인이 사업 행위를 하고 받는 가상자산일지라도 똑같이 과세가 되거든요. 이거는 채굴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로 되는 건가요? 채굴도 제 생각에는 그 이론상으로는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세무 신고 수수료를 가상자산을 받더라도 그 세금은 개인이 뭘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과세가 나는 거지 받는 게 뭐 안 받든 원화로 받든 가상자산으로 받든 다 똑같습니다. 계산 방법은. 살짝 궁금한데 코인으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저는 궁금해서 받아도 이게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거의 안 받고 있어요. 안전자산인 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었나? 하경희 씨였나? 그때 출연료를 1비트코인을 받았었는데 그때 왜 이런 걸 주느냐면서 되게 막 화를 냈었다. 나중에는 기뻐했다. 그런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현행법상 법인의 이제 투자 활동 그리고 상속과 증여 그리고 사업소득까지는 현행법상으로는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뭐 사실 여기 관련된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다 아마 투자 소득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관심사일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이제 당장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내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는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250만 원 넘는 금액의 22%를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자진 신고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뭐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세청으로 뭐 3개월마다 거래 내역들을 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뭐 국세청에서 뭐 어느 분이 얼마만큼 소득이 있다라고 알 수는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버는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버는 것들도 물론 다 자진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일단 이제 국내부터 갈게요. 쉬운 거. 그럼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세금을 내죠. 내가 돈을 벌었는지 기준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 건가요? 국내로만 일단 한정해서 보자면. 네, 그거는 일단은 인출이랑 상관없이 그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 간의 차이를 보는 건데 양도 가액은 뭐 단순하게 그 원화로 팔든 아니면은 비슷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을 하든
그 가격으로 양도를 했다라고 봐요. 그거는 되게 쉽죠. 네. 취득가액. 그러니까 양도라는 거는 이제 매매 버튼, 매도 버튼을 그쵸. 누른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거 얼마에 샀느냐? 그렇죠. 취득 가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증명이 되는 실제 취득 가격인데 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과세가 된다고 하면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에, 4년 전에 맞아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샀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22년 말 시세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22년 말 시세면 지금 옛날에 이제 훨씬 더 가격이 높았을 때 내가 샀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나는 3천만 원에 샀어요. 네. 지금 현재 2천만 원이라고 치면 나는 실제로는 3천만 원에 샀는데 22년 말 가격이면 2천만 원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필 내가 3천만 원에 샀던 그 거래소가 문을 닫았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극단적이신데요. 극단적인 네.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죠. 진짜 어차피 그것을 뭐 국세청에 소명을 할 때 뭐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그 뭐 구매한 내역들을 뭐 거래소로부터 요청을 한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엑셀 내역이나 아니면 뭐 트랜잭션 내역 그런 것들은 있어야지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그 거래소가 문을 닫아서 캡처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 뭐 망한 거래소에 가가지고 사정을 하려고 해도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야, 그럼 진짜 최악의 경우가 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확실히 이 세무사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도 있었는데 캡처를 해놓고 자료를 많이 다운을 받아놔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가격이 높을 때부터 세금이 부과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화랑장일 때 세금이 부과돼야 되는데. 네, 지금 하락장인데. 하락장이라서 안타깝네요. 근데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파이 이 탈중앙 금융에다가 넣고 이자를 받은 수익이라든지 NFT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세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까? 네. 먼저 그 가상자산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되게 뭐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이때 대여라는 말은 그 가상자산 원본은 그대로 유지된 채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빌려주고 10개를 그대로 받는 거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뭐 가상자산 한 개씩 몇 개씩 더 준다. 이게 대여의 개념에 포함되고 추가로 받는 거는 대여에 대한 소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스테이킹이든 예치든 에어드랍이든 여러 용어로 쓰더라도 그 실질이 대여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원본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대여에 대한 소득으로 포함되고요. NFT에 대한 것도 NFT가 좀 약간 모호하긴 한데 그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NFT 개념이 일단은 먼저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으로서 뭔가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장부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지금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가상자산이 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나뉘고 그리고 또 NFT 개념에서 또 11 개념이 있는데 소유권을 같이 이전해주거나 저작권을 같이 이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NFT 개념 자체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나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분분하고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정해진 게 없고 이것을 뭐 크게 가상자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미술품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같이 이전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미술품을 이전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영수증을 같이 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미술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가상자산으로 볼 때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둘이 아닌 제3의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뭐 과세될 근거도 없는 거고 새롭게 뭔가 입법이나 아니면은 뭐 기재부에서 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그게 어떻게 된다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정말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저희 너무 이거 약간 디테일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대여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개념을 그 원래 내가 그 빌려준 개수를 그냥 그대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디파이건 무슨 어떤 스테이킹이건 어떤 용어건 간에. 근데 이제 디파이 중에 이른바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 같은 경우에 거래쌍을 넣거든요.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더리움과 USDT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유동성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해서 이게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내가 이걸 해지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거 개수가 막 달라지거든요. 이 경우에도 그냥
대여로 치고 세금을 이렇게 물리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더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더 받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네, 줄어든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소득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는 안 되는 거고 더 생겼을 때는 그거는 대여로 봐서 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죠. 야, 뭐 애매하네요. 네, 그게 지금 그런 변칙적인 경제적 실질이 많은데 아직 법들도 다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가운데서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로서 뭐 국세청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냥 자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럼 지금 그 국세청에서 이 뭐 이렇게 세무사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업체들한테 뭔가 이 경우엔 이렇게 해라라는 가이드라인도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아, 그렇죠.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여러 의견을 주고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리스크가 있고 뭐 다 그걸 제시를 해드리면은 업계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냥 세금이 많이 나오는 방법으로 일단은 처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 뭐 불복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다시 혹시 모르니 되돌려받는 절차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2022년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법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세무사님하고 과세 제도 법 얘기도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입법안이 여러 개 중인데 임시국회에서 이 중 하나가 통과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떤 게 지금 계류가 돼 있습니까? 지금 그 저희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일단은 최초에는 21년 10월 이후에 저희 양도본에 대해서 과세가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21년 10월 이후로. 네. 예. 근데 그게 뭐 과세 인프라 등의 문제로 맞아요. 23년 이후부터 다시 과세하겠다라고 미뤄진 미뤄졌죠. 상태고. 예.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도 비슷한 이유, 그러니까 과세 인프라, 그다음에 또 뭐 FTX 등 사태 때문에 맞아요. 시장 상황도 안 좋아졌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기 때문에 다시 정부에서 25년부터 과세하겠다라고 위안을 남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지 이제 진짜 뭐 2년 후에 이래서 25년부터 과세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저희 12월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못하고 끝나면은 23년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저희 뭐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뭐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뭐 여러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업계분들도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상자산 관련된 유예는 그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관심이 없고요. 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 법안인데 요게 이제 우리 그 가상자산 소득세도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렇게 낑겨 있어가지고 왜 같이 이제 약간 되냐 마냐 이런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일단 정부에서도 아직 과세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도 저희 제일 중요한 그 메인 이유는 저희 투자자 보호인데 투자자들이 투자할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최악의 경우 어떤 나쁜 분들에게 사기를 당할지라도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이나 그런 법조차도 없고 그러한 분들을 제대로 처벌이나 수사하는 뭐 기간도 뭐 길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을 할 때 발행도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뭐 통장 개설도 힘들고 외화를 가상자산 뭐 관련해서도 송금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뭐 정부나 국회에서 뭐 그렇게 손을 쓰고 있지 않은 입장인데 막상 그 세금만 부과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반된 태도 때문에 이거를 과세하는 게 좀 안 맞다라고 정부도 살짝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세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의 이제 과세법이 좀 생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그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방금 뭐 말씀하신 그런 경우대로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히 돼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과세 인프라가 좀 명확히 구축이 돼야 되는데. 가상자산 성격상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별의별 그것도 있고 국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계산을 하기에는 법도 못 따라가고 법에 의해서 그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그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구축을 할 시간도 없고 그 구축을 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빨리 구축이 되어야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업계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세가 되더라도 억울하게 과세되는 맞아요. 분들도 없고 대응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모로 네, 좋겠죠. 네, 어떤 법이 생기든 간에 투자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자, 오늘 IW 세무사무소의 권인욱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